예, 반갑습니다. 예,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공부 시작하는 분들한테 처음 해드린 말이 그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 우리 주변에서 이제 저 역시도 되게 노장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공부를 오래 하게 되는 그런 점이 뭐냐. 최선을 안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공부를 몇 년 하면 조금 하게 되면 언저리에는 늘 있어요. 합격권 근처에서 이렇게 늘 있다고. 근데 그게 한 해는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못했다. 아쉬워요. 그래서 1년을 더 합니다. 그 다음엔 또 이제 뭐 집안에 또 뭐 일이 있어, 시험 전에. 그래서 그게 또 이제 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돼요? 이제 좀 몇 년짜리니까 돈이 없어서 알바를 좀 하다 보니까 역시 시간이 좀 부족했어. 점수는 늘 그대로거든. 근데 그게 다 핑계예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할 거면 제대로 하고요.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에 빨리 포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이 시간들 속에서 다른 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떡하다 여기 떠밀려서 왔을 수도 있고 자기 꿈 때문에 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낭비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여기 우리 설명회까지 오신 분들은 그런 그 열의가 있어서 오신 거라고 믿으니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이제 시험까지 내년 2차까지 본다 그러면 한 30일 남았나요? 30일 남았는데 그러면 작심삼일 몇 번만 하면 돼요? 110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이 작심을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일기 같은 거 있죠. 다이어리라도 조금씩 쓰시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 그런 걸 잃지 않도록 계속 좀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대입부터 해서 저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고등학교도 사실상 2번 다녔어요. 그래서 제2외국어도 2개를 했어. 일본어하고 독일어 2개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신스 1993 해가지고 계속 재수 때부터 썼던 게 있어요. 일기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수험생을 접으니까 이제 쓸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요새 이제 안 쓰는데 그렇다고 요새 제가 작심으로 할까요? 강사의 초심으로 돌아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계속 헝그리 정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마음 좀 다잡으세요. 그게 이제 최선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4개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도 4개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강의 시작했던 데가 여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애착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좀 중심적으로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이제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뭐 형법은 당연히 1차에서 보는 것뿐 아니라 2차도 같이 가죠. 형법.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부터 대비를 하는데요. 사실상 1차 하면서 2차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 교재가 이제 원래 이제 처음 나온 게 변호사 시험 때문에 나왔었는데 1, 2차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객관식하고 사례가 같이 있잖아요. 다 봐요. 기록까지 보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따로따로 냈다가 그걸 통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도 딱 맞아요. 우리한테도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차 통합 기본서가 있게 되는데 1차의 기본을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쪽에 있는 것은 각각의 이제 형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쟁점들 그걸 이제 사례화시켜서 각 기출이 있었으면 있고 없었으면 이제 제가 만든 쟁점이라는 걸 해서 딱 다 정리한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기본서로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1차는 올해 되게 쉬웠어요. 되게 다행이었어요. 사실은 작년에는 점수 깎아먹은 거의 대표 주자가 우리 형법이었거든요. 뭐 때문에? 개수 때문에. 개수를 막 20여 개 가까이 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도 100점을 못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험 다 해설 달고 매번 시험 끝나면 해설 달고 또 막 그거 업데이트하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객관식에서 100점 가끔 못 맞는 게 행시예요. 우리 법행 쪽에서 못 맞을 때가 있어요. 특히 판례 같은 경우도 어떤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리고 뭐 법원 그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봐도 없어요. 뭐 그런 희한한 판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괴롭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올해는 개수형도 5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판례도 우리가 당연히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좀 편하게 냈어요.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데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이 민법하고 헌법에서 이제 작사를 내가지고 이제 쭉 좀 떨어지게 됐었는데 다행히요. 내년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법원 사무관 승진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관 형님 누나들한테 정보를 잘 들어요. 그래서 팀이 2년마다 바뀌어요. 근데 그 팀이 올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그대로 갈 건데
형법을 잘 내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1차가 좀 쉬웠습니다. 쉬웠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좀 좋다 그렇게 갔는데 참 올해 2차에서 지난주에 이제 시험 봤었던 그 2차에서요. 저도 이제 총평 달면서 형법에서 참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법원직의 특징이 당연히 판례 쪽 있는 것만 되거든요. 판례가 없는 사례는 안 내요, 사실상.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율은행이랑 위전착이랑 그것도 이제 판례 없는 그런 사례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변시에서도 환불 이런 거 안 내는데 이건 예전 사법시험이에요, 사법시험. 근데 이게 문제를 요새 이제 좀 법원 그 우리 연수원이 그러니까 사법시험 사라지면서 이제 거기 뭡니까 우리 사법연수원도 사라지고 막 그런 쪽이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주관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나 봐요. 형법 쪽에는 특히나. 그래서 예전 사법시험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일부를 떼다가 내고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거 참 강의하기 지랄 맞죠? 우리는 판례 있는 것만 해가지고 중심적인 건 하면 되는데 이런 걸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법이나 그런 쪽도 좀 영향이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론을 완전히 이제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수업하면서 빠뜨리진 않아요. 책에 있는데 대신에 이제 요 정도만 합시다 하고 이제 끊고 갑니다. 끊고 가고 그리고 올해 뭐 원인에서 자율행위가 나왔지만 그냥 학설 누구나 잘 알아요. 그건 이제 조금 공부했던 사람들이면 그래서 그 학설에 따라서 이제 착수식이 이것만 이제 간단히 언급하면 되는 거였고 위전착도 제가 형법하면서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범죄 체계론 한번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체계론만 알아도 사실은 이제 좀 편하게 가는 거라서 큰 무리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면피는 했고 그리고 역시 이제 2차에서 판례가 나왔었는데 역시 중요 판례였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총평 쓰면서 뭐 몇 회 모의고사에 몇 번 이런 건 이제 안 써요. 아까 이제 우리 부원장이 저 뭐 하느라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올해 저도 유일하게 설명 못한 거 있어요. 형사소송에서 재심 쪽이 있는데 야, 그런 걸 내고 그러냐 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도 못한 거예요. 딱 하나 그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모의고사에서 사실상 다 다뤘었고 또 요거 마지막 판례 정리하면서도 이 판례는 꼭 봐야 돼요. 나와요.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인 것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형법은 제 뭐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 공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식이다 이렇게 써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에서부터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있으려면 어떤 체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체계 전에 개념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일정한 체계를 좀 세워야 돼요. 이런 체계들을 가볍게 좀 세운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야겠죠. 전체적인 틀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문풀이 가죠. 그래서 객관식부터 이제 우리가 문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성했던 틀을 응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응용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여기선 뭐 그냥 입문이니까 그러고 이거 끝났었을 때 형법을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60점에서 70점 목표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거기까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풀 이런 거 하면서 평상시에 틀리는 거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80점에서 90점 이거를 목표로 하면 돼요. 여러분 괜히 100점 목표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100점 못 맞을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법은 그래도 한 90점대 가주는 게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90점대가 사실은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평상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점은 10점에서 20점은 운빨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최종적인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사실 이쪽에서도 있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뭐랄까요, 좀 더 노력했고 직전까지 봤던 사람들, 그리고 운이 상당히 좀 따라줬던 사람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행시에서는 특히 1차에서는 어쨌든 실수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실수를 줄이는 게 최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수들을 어디에서 잡아내냐, 여기서부터 잡아내요. 물론 제가 수업하면서 문제가 이런저런 부분, 판례 쪽에서 어디 부분을 꼭 바꿔서 내는 동네가 있다. 일반인을 제3자로, 제3자를 일반인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다가 괄호도 하고 뭐 별표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시고, 그런 게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 정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요, 여러분이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억도 그러는데 수학 문제도 참 저도 많이 풀어봤는데 본고사도 봤었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게 한번 맞췄던 거는, 해결했던 거는 또 맞춰요. 근데 틀린 거는 지랄맞게 맨날 틀려. 그리고 해설 보면서 아씨, 자기 머리를 막 치고 그러잖아.
그런 경우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등이 최종적으로 뭐가 안 된 거예요? 암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앞서 이제 김주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쭉쭉 와서 최종적인 암기예요. 그리고 암기가 우선이냐 이해가 우선이냐, 제 생각에는 암기가 먼저 같아요. 그걸 제가 절실히 느낀 게 강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저도 이 수험 생활 한 10여 년 넘게 했었지만 되게 많이 알았어요. 알면 다다닥 나와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얘기였구나. 뒤늦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 답안지에다가는 그 내용만 쓰면 되거든.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답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암기를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는 1차대로 끝낸 다음에 2차에 가서는 제가 이제 또 자료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우리 쪽도 다 써먹고 있는데 핵심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달달 외우고 다니면 저기 어르신들 법무사 준비하신 분들한테도 그거 시키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암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그리고 거기서도 그냥 통으로 판례를 주는 게 아니라 밑줄하고 굵은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만 외우셔도 답안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는 2차가 살 테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1차에다 중심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문, 기본, 문풀, 이게 이제 객관식이고요. 아까 누가 질문하셨기 때문에 사례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2차의 경우에는 물론 똑같이 가요. 여기까지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사례 강의가 따로 들어가요. 우리가 1차 끝나고 2차 보기 전에 사례 강의가 과목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들 저도 이제 사례집이 있으니까 그거 중심적으로 이제 풀어가면서 쭉 하게 되겠고, 이때도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뭐 답안을 써가지고 뭐 우리한테 채점해 주세요 하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례 강의 끝 무렵에 실제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요것도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 강의 하면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책이, 제 책 같은 경우에 통합 기본서기 때문에 거기 사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배우고 1차형으로 배우고 2차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뭐 어떤 것 등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라.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 방법 중에 이 판례를 바라보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객관식 할 때는 그냥 판례 보고 결론 외우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내용적인 거 우린 좀 틀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판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주소 찾기. 아까 김준 선생님 얘기하실 것 같은 걸 안 하셨던데 주소 찾기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기죄 구성 요건이요. 6개예요. 6개. 기망, 착오, 처분, 인과관계, 손해, 취득.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는데, 이 판례가 과연 이 6가지 구성 요건 중에서 어디와 관련된 건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문제점 하면서 얘기는 해주셨는데, 어떤 케이스를 내면요, 그 사례에서 이 6가지 요건 중에서 보통 한 4가지는 충족하는 사례를 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런 게 필요하다. 근데 사안에서는 요거는 충족됨에 의문이 없다. 다만 과연 요거하고 요거가 인정될 수인지를 따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목차로 요게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써먹은 게 어디서 써먹은 거예요? 판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례와 관련된 이 판례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 중요 판례라고. 그걸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판례를 바라볼 때 객관식 때처럼 그렇게 막 그냥 우우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객관식 1차 공부할 때도 사실은 항상 주소 찾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법정지상권의 요건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이 판례는 뭐와 관련된 거다. 근데 그 사실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우리 사례는 다 판례라니까요, 사실상요. 그래서 그 판례 사안이면 이 판례를 쓰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판례 준비를 하실 때 주소 찾기를 하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연습장 하나 놔야 돼요. 놓고 자, 사기죄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하면서 기망행위 쓸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쓴 거, 기망행위. 이런 거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러다가 막 수업 시간에 중요 판례가 있었잖아. 그럼 이 판례가 기망행위. 이걸 생각을 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서 이제 기망 끝나서 차고 나와. 차고는 거의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차고의 이야기 쓰고 알아서 하고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되죠. 올해도 이제 결국은 이 처분 의사 관련된
전압 판례가 계속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올 거라 했더니 나왔더라고. 기어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요런 걸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무조건 선생님이 이거 나온다 그랬어. 그럼 이제 무조건 외워야 돼요. 죽자사자 외워야 돼. 객관식도 나오고, 사례도 또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외우면서, 처분행위 계속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런 공부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게 1차건, 2차건 다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저도 많은 수험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오지선다를 가면 우리가 그냥 답을 알아. 이 세 개는 제껴. 근데 항상 뭐예요? 이 두 개가 남아. 그래서 나는 하면서 이걸 찍으면 답은 얘야. 이런 경험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둘 중에 찍어서 맞춘 것도 있어. 근데 채점하다가 그건 내가 원래 당연히 알았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틀렸었을 때 잘못 찍었어. 맨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게 어떻게 돼요? 헷갈린다니까. 이게 맞는 지문인지 옳은 지문이에서 판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기죄가 성립하는 성립하는 판례, 아닌 판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핵심 중요 판례가 있으면 하면서 봐. 이게 이 앞에 있었어. 바로 밑에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거예요. O면 O고 X면 X. 그리고 이거는 다른 페이지에 있었어. 한참 뒤에 있었어. 한참 앞에 있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떠올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그런 연습을 하시고 연습장 꼭 옆에 쓰세요. 세부목차는 안 써도 돼. 로마자이라고 그냥 아라비아 1 정도, 그 정도만 쓰면서 해도 되니까 그거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형법 공부 방법론 이런 걸 얘기했는데, 형법은요, 사실은 좀 편해요. 범죄 성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 관련된 거 배우고 이제 죄수,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처벌이 형벌과도 관계되는 건데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에서 맨 앞에 이제 형법의 일반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죄형법 정주의 적용 범위 이런 거 나오는데 올해도 그게 2문제 나왔더라고요. 2문제 나오게 되고, 이 범죄 성립과 관련된 범죄론에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론은 거의 여기서 나오고요. 올해 여기가 9개가 나왔나? 하여튼 몇 개 나왔나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은 이쪽으로 뺄게요. 그래서 죄수형벌론이 있는데 다른 직렬보다 우리 법원직에서 잘 나오는 데예요. 죄수형벌론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약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법대를 나온 분들도 저도 나와봤지만 항상 어떻게 돼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죄수론 형벌론 거의 못 배워요. 거의 못 배워. 나중에 저희 강론에 가면 어디를 못 배워요? 그나마 좀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은 사회적 법익을 좀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적 법익 하다 끝나. 문서 막 들어가려다 끝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가 또 약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강론도 얘기하겠지만 사회적 국가적 법익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강론에서 사회적 법익하고 국가적 법익도 상당히 출제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을 잘 봐야 돼요. 뒷부분을. 그래서 대신에 저는 항상 이 뒤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죄수형벌론 저처럼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죽으라고 했거든.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짜증났거든요. 이 부분 맨날 막 틀리니까 저도. 그래서 공부했던 자료 그런 거 하고 강의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해놨고, 사회적 국가적 법익도 여러분 사회적 법익에서 문서 쪽이 되게 약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판례만 외워서 그래요. 여기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국가적 법익은 나중에 이게요, 잘 해놓으면 형사소송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에서 누가 나와요? 수사기관이 나오죠. 그 수사기관이 가서 뭐해요? 응? 공집행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얻어맞을 때도 있고, 체포하고 막 강압해서 강제적 유형력을 행사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게 직무집행이 적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직방, 그 다음에 직무유기, 다양하게 쭉 나와요. 또 돈 받으면 뇌물 이런 것 등이 막 나오기 때문에 되게 형사소송이랑 연결이 많이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특징, 요쪽 동네가 잘 나온다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강론이 더 많이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도 17개 대 22, 그리고 하나는 통합 문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만큼 판례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판례를 많이 내고, 1차에선 이론 문제 하나도 안 냅니다. 없어요. 당연히 판례로만 다 깔고 가끔 조문이 들어가요. 근데 조문이 들어가면 우리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조문도 평상시에 1차용인데 암기 막 계속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 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지하철역이나 버스역을, 버스 정류장을 처음부터 막 미쳤다고 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타고 다니면 외워지잖아. 지난주에도
다른 하고 헌법 선생이랑 하면서 내가 2호선 다시 외웠다 하면서 한번 보여줬는데 이게 돌아다니니까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막 하면 금방 외웠다 사라져요. 근데 그거를 습관처럼 자주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좋냐? 민법은 괴로워요. 근데 형법은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피 튀고 사람 죽고 얼마나 아니구나. 하여튼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에 쏙쏙 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시간 남 한 번씩 보시라고. 그럼 계속 판례는 형법은 그렇게 해서 커버하세요. 형법은 판례 그 정도 알면 돼요. 그리고 사실관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해결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2차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이론들이 좀 이제 나왔어요. 그럼 내년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심도 있게는 절대 안 낼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사법전에서 있었던 걸 끌어왔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책으로 커버를 할 테니까 이런 거는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자, 형법은 그래도 우리가 익숙해져요. 1차에서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답답한 게 요 놈이죠. 형사소송법인데 당연히 1차에는 없어요. 2차에만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직의 특징, 법원 구급도 마찬가지고 뭐 사무관 승진은 말할 것도 없고 법무사는 2차만 있으니까 됐고 하는데 객관식 볼 때요. 형소법에 있는 판례가 형법에도 나와요.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하고 형법 중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형법을 잘하면 형소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형소를 잘하면 형법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물론 둘 다 잘하면 최선입니다. 근데 형사소송이 형법에 훨씬 많이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디 부분? 요 동네하고 아까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죄수랑 이 형벌론 관련해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사소송이 왜 있어요? 범죄 저지른 놈 어떻게 처벌하냐 이거잖아요. 그거 하는 게 형사소송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형법의 이쪽 동네랑 직결이 돼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포괄일제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형법에선 그거 잘 알아놓으면 형소가 편해져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형사소송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은 크게 봤었을 때 수사, 공판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수사하고 공판 나눠지는데 이 공판 내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 증거법이 있게 되죠. 증거법. 그리고 따로 굳이 나누면 이제 상소와 재심 이렇게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형법은 쉽다니까요. 그냥 요놈 갑이 A를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뭐 살인이 됐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살인죄가 됐대. 그래? 형법 그걸 끝.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을 했어? 누가? 그럼 이제 범인.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증거재판주예요. 민사에서는 그냥 심증으로도 판결이 가능해요. 형사소송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형사법에서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간접 증거라도. 그래서 뭐가 필요해? 증거. 그래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에요. 그게 뭐예요? 수사예요, 수사. 물론 목적은 공소제기 및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수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인 발견하고 증거 수집 보존해. 범인 발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임의적으로 임의동행 할 수도 있죠. 이게 임의수사야. 피의자 신문 할 수도 있고. 안 와. 어떻게 해요? 체포. 그 다음에 구속. 강제수사하는 거예요. 증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제출해주면 좋지. 그럼 영장도 필요 없어요. 근데 안 내. 그러면 압수, 수색.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제수사로 넘어가고.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서 강제수사할 때 영장주의. 그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영장주의.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가 또 이제 특히 잘 나와요. 근데 어쨌든 영장주의를 위반하면 그런 증거를 공판장에서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법이랑 연결되는 그 내용이죠. 이게 답니다. 근데 빌어먹을 요새 계속 이쪽 동네를 막 내더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딱 자 이번에 형소가 대박인 게요. 단문이 없었어. 단문이 어디 나왔어요? 형법에 나왔어. 저는 원래 단문 따로 정리 안 해요. 단문은 왜냐면 해봐야 실효성이었거든. 효율성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사례하면서 어차피 거기서도 의, 요건, 효과 다 외워요. 그리고 이제 취지 써주는 거. 그게 이제 저도 취지 꼭 강조하거든. 사례 쓸 때도 취지 쓰라고. 그래야 점수를 더 받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그 케이스 포섭하는 것만 빼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단문이거든. 그리고 단문 막 100몇십 개 사실은 있어요. 형소에도. 근데 아이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사례하면서 곁다리로 뭐뭐뭐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단문 나올 때도요. 왜 나오냐면 거기에 중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자에. 근데 올해 형법 동시범 특례인데 중요 판례 없었거든요. 요새.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4개 없으니까 막 내버린 것 같고 대신에 형사소송에서 무슨 짓을 했냐.
1문에서 5문제를 냈고요. 2문에서 6문제를 냈어요. 총 몇 문제를 냈어요? 11문제를 냈어요. 11문제를. 총평다는데 나이랬어요. 짜증나 죽는 줄 알았는데 찾아가는데 막 괴로워. 특징 얘기해드립니다. 지금 이 형사소송에서는요. 우리 법무사하고 사무관 승진 요거랑 법행이랑 예전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가장 실무적인 거, 덜 실무적인 거, 우리는 실무와 관계없는 거 그렇게 출제를 했었는데 올해 문제에서는 왠지 나올 것 같아서 느낌상 그래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라던가 이제 국선변호 관련한 그런 것 등 되게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판례도 하면서 나면 무조건 유리하게, 몰라도 유리하게 가라고 하면서 막 판례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재심 쪽에서도 낼 것도 셀는데 어디서 그런 최신 판례긴 한데 구석탱이 있는 걸 냈는가를 모르겠어. 그건 제가 마지막 핵심 중요 판례라고 거기 정리도 안 해줬거든. 기본서에는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걸 하나 내가지고 답답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야 법무사 모의고사를 봤더니 다 나왔다는데 그건 개뻥이고 다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 유형들이 보인 거예요. 그런 유형들이 보였고 그래서 이쪽 좀 실무적인 것도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좀 대비를 해야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감으로 찝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도 다른 쪽에서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이 다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객관식도 다 형사소송도 해설을 다 단다고요. 보면 계속 판례가 있어요. 그런 쪽이. 요새 이쪽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 우리 쪽도 나와요. 다. 사례형 돼가지고 최신 판례들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가시고 형사소송도 근데 기본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케이스들이 아마 형사소송이 쪼갰었을 때 한 50몇 개나 60몇 개 있는데 그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등을 뭘로 가면 돼요? 이게 다 최신 판례였어요. 최신 판례였고 그래서 최신 판례를 꼼꼼히 좀 보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제 되지도 않는 건 안 내요. 되지도 않는 건 안 내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가려서 여러분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법원 그 구급을 본 사람이 법행을 봤다면 형사소송에서는 도움이 더 됐을 거예요. 1차를 합격하고서 2차를 봤으면 나 객관식 할 때 본 건데 다 그 판례들이에요. 객관식에서 나왔던. 그래서 5점, 7점 막 이런 식으로 11개를 냈다니까요. 그런 식의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 스타일이 사실은 이쪽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법행 그렇게 안 나왔어요. 기본이 50점 사례 하나. 그리고 30점, 20점 또는 25점, 25점 해서 하나는 케이스고 하나는 단문. 이게 나오는 게 우리 정형적이었는데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맨 처음에 사무관 승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스타일은 유지했었는데 작년부터 법무사가 그렇게 하더니 올해도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까지 그렇게 넘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이제 기본 케이스 알아두고 나머지는 다 뭘로 커버한다. 나머지는 이제 판례로 커버하는 거야. 판례로.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조금 양이 늘긴 했지만 오히려 찍기는 좋아요. 여기서도 중요 판례 있으면 나와요 하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딱 하나 빼고는 사실 다 내긴 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10점짜리 하나를 못 맞춘 게 못 내 마음 아파서 김준영 선생님 얘기했지만 한 3일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바로 시험 끝나고도 선생님 뭐뭐 나왔어요 했는데 차마 안 나온 건 얘기를 안 줬더라고. 고맙더라고. 총평을 하면서 알았지. 고맙다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줘서 했는데 사실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야 어떻게 제대로 찍지도 않은 게 나오냐 이렇게 이제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좀 더 할게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딴 거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요. 자 일단 암기하고 이해 뭐가 먼저다? 암기 열심히 하세요. 암기부터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볼 때 어떻게 봐라? 주소 잘 찾으세요. 이게 각 요건 중에서 뭐와 관련된 거다. 요건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뭐와 관련된 건가. 그거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례 쓰는 거 걱정하시고 그러는데요. 이건 연습하면 돼요. 당장은 안 됩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여러분이 계속 연습하시고 판례를 그래서 사실관계를 외워야 돼요. 그냥 딱 보고 그냥 이런 결론만 맞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그래서 제가 중요 판례는 계속 제가 사실관계 얘기해 드릴 거예요.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런 건데 각 과목별로 그 사실관계 열심히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는 나중에 해도 돼요. 끝나고 해도 되니까 도중도중에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암기하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형법, 형소 관련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형술 모르는구나. 고맙습니다.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제가 답은 항상 그 카톡도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 알려드려서 질문하면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생중계 해드리니까. 자, 더 물실 거 없으시면 우리 이중 선생님, 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